자, 볼게요. 여보세요? 펜, 펜 가져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이씨, 장족이 발전했어. 장족 발전. 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상품 T 계정 더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입력 문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세무 2급에서는 그 기말재고자산 입력이 꽤 어렵게 출제돼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거의 한 두 배, 세 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세무 2급에서 기말재고자산이 출제가 되는 거는요. 얘를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나머지 파트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연습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미리 켜주시고. 자, 보시죠. 일단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걸 이해하려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해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가 나머지 제가 안 띄우는 건 세무 2급하고 회계 1급의 차이가 없어요. 뭐 선의선출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이 없으니까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T 계정 배우셨죠? 이 T 계정이 어떤 T 계정을 쓰냐면 여기 43페이지입니다. 여기 쪽 있어요. 여기. 아니 그 43페이지 말고 요거 PPT 보시는 분들 PPT 페이지. 예. 자, 요게 실지 재고 조사법의 논리를 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알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실지 재고 사법이 아니라 계속기록법을 지금은 쓸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계속기록법을 쓰는 건 거의 업종이 정말 거래가 없는 업종이어야지만 계속기록법을 쓸 수 있지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물건 사고 팔 때마다 계속 장부에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죠?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에 T 계정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응용되는 동네가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숫자도 가급적 암기 좀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건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암기. 뭐냐면 여기. 자,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대요. 기초 상품은 전년도 말에 샜던 재고가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죠. 그죠?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이 언제 증가하냐면 단기에 상품을 매입하면 증가합니다. 맞죠? 동의되시죠? 그래서 700원어치를 순수하게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상품 창고 안에 있는 총 재고는 1000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실지재고 조사법은 판매한 거를 기록한다, 안 한다?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해요.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하니까 매출 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매출 원가라는 거 팔린 재고 자산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지재고사법은 매출 원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팔릴 때 매출도 매출만 기록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센 거예요. 재고를 셌더니 200원어치의 상품 재고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떤 재고가 되냐면 실지재고 조사법이잖아요. 실지재고 조사법이니까 이 기말 상품은 뭐가 되냐면 기말에 실지재고가 되는 거예요. 실지 재고 금액이 되겠죠. 실지 재고 조사법이니까. 그죠? 이거.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아마 여기가 매출 원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출 원가. 요렇게 하죠, 여러분들.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원.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800원어치는 실제로 팔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팔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뭐냐면 다 들어보세요. 중요한 논리.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먼저 세요. 세고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는 전부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 뭐냐? 실지재고 조사법 요거요. 이걸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실지재고 조사법은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응용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전부 다 도둑이 훔쳐갔다라고 가정해보고 800원어치의 상품을 도둑이 다 훔쳐갔대. 그럼 도둑이 다 훔쳐갔다라는 건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린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팔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매출 원가는 정확하게 빵이야, 빵. 맞죠? 빵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재고 조사법은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매출 원가화 시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다 팔았어 매출 원가는 과대 계상이 아니라 잘 계상이 된 거지만,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1급 때 그 배우시나 선적지 인도 기준 그거? 회계 1급 때 안 배우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나온 게 여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이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키냐라는 게 첫 번째로 보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이 그럼 뭐가 있는지. 됐죠? 다 출제하고 좀 이따가 두 문제 풀 거예요. 실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알죠? 세무 2급서부터는요. 보세요. 자, 그러면 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는지부터 이유 설명 보시면, 자, 보세요. 방금 기초상품이 300원, 그 다음에 단기상품 순매입액이 700원, 그 다음에 기말상품이 200원. 이게 실제로 상품 창고에 있는 거였죠? 200원어치가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800원, 요렇게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800원어치는 매출 원가가 800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재고가 800원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말이에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이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 재고 800원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팔린 건 700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0원은 사무실에 잠시 보관을 해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귀중품이어가지고 이 100원은 잠시 사무실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창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팔려서 나간 건 700원어치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례에서 정확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700원이요, 700원. 맞죠? 정확한 매출 원가는 700원인데 지금 매출 원가를 800원으로 기록했잖아요. 안녕하세요. 800원을 기록했죠. 그럼 이 매출 원가 800원을 700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어느 하나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실제 재고조사법 구매한 수량을 기록해요? 판매한 수량을 기록 안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은 정확한 숫자예요. 구매한 수량 기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초 상품은 전년도 말 상품 2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올바른 숫자예요. 다 이미 장부에 기록돼 있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원가를 800원이 아닌 700원으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기말 상품에다가 금액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기말 상품은 얼마가 돼야 맞냐면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돼야 매출 원가가 7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요 100원 재고 있죠? 이 100원 재고를 들어보세요.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요. 내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산을 한다라는 게 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다시 기말 상품 재고로 쑤셔 박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개념적으로 있다라고만. 알죠? 그러면 요 기말 상품은 얼마가 될 거냐면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되겠죠. 개념적으로 가산하면. 그럼 정확한 매출 원가인 700원이 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재고 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전부 다 매출 원가화 시킨다라고 했죠. 아까 매출 원가화 시키는데 이렇게
창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안 팔린 재고 100원 있잖아요. 얘는 매출원가 되면 안 되는데 매출원가에 버젓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요 빼는 기말 상품 재고에 개념적으로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이 100원은 매출원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매출원가에 흡수돼 있거든 이미. 맞죠?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 논리상 빼는 기말재고에 더하면 매출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논리상.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냐. 요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창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다 매출원가 시키죠, 실지재고조사법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팔리면 안 돼요. 팔리면 매출원가예요, 그거. 맞죠? 팔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맞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 내 거지. 남의 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내 거에 가산하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거. 맞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 거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개념적으로 내 창고에 있다라고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세무 2급은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냐면 보세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게 우리 자동결산이라고 배우셨죠?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자동결산이에요. 그럼 세무 2급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 회사가 기말에 실제로 상품 창고를 들어갔더니 200원어치의 상품이 있었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 재고가 100원이다 라고 문제를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말 상품에다가 입력해 주실 건 200원이 아니라 300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되시겠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별도로 얘는 뭐다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건 기말 재고에 더할 거냐 더하지 않을 거냐를 고려하라라는 문제예요. 알죠? 요건 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말 재고에 포함된 항목이 뭔지 우리 시험에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4개를 잘 외워주세요. 자, 보시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미착품이에요. 우리 미착이라는 건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우리 회사로 오고 있는 중이니까 운송 중인 상품이다라고 같은 말.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이건 회계가 아니라 무역거래에 있는 걸 회계가 따온 거예요. 뭐냐면 자, 현대백화점이요.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구두를 수입한대요. 구두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출입을 할 때는 주로 뭐로 거래해요? 배로 거래해요, 배로. 맞죠? 배로 거래. 왜냐면 여러분 항공기로 거래하면 비싸단 말이에요. 맞죠? 배로 거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배에 실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배에 실는 거. 선적, 그죠? 요런 말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메인 매출 좀 입력에 출제하니까. 그래서 배에 실는 걸 선적이라고 하고, 그럼 배에 실는 건 판매자가 실어요? 구매자가 실어요? 그죠? 판매자. 그죠? 구매자가 실는다는데, 큰일 나. 그걸 왜 실어 사야 되는데. 판매자가 실는 거예요. 재미없죠?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매자가 있는 곳을 선적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는 곳을 도착지 또는 목적지라고 해요. 그 상품의 목적이 있는 곳이 구매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두가요, 지금 12월 31일 날 태평양 한가운데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12월 31일 날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산을 할 때는 기말 재고가 누구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두는 지금 판매자한테도 없고, 구매자인 현대백화점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두는 여러분 100거예요? 바다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12월 31일 날 미착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착품이 있으면 이걸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냐라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언젠가는 구매자한테 오죠, 물건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냐면 이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의 핵심이 뭐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그때 구매자께 돼버리는 거예요. 판매자가 물건을 딱 실기만 하면 그때 구매자 거다라고 보겠다라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언제 구매자 거냐면 도착해야 구매자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제 구매자의 것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 있죠.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판매자의 재고로 볼 것이냐, 구매자의 재고로 볼 것이냐를 따져볼게요. 자, 일단 내 거다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예요. 내 거다. 그렇죠? 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내 거다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배에 실기만 하면 바로 구매자께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내 거다 요건 있죠. 여기 선적이라 할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내 거다 요건은 구매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께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럼 구매자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의 기말 재고처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죠요? 자, 그러면 구매자는 창고 바깥에 있죠. 본인 창고에 없어, 이 구두는. 맞죠? 지금 배에 있으니까. 그리고 구매자는 파는 사람이 아니죠. 팔리진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판매자는 판 거예요. 그렇죠? 선적하면 구매자 거다라는 건 배에 실기만 하면 판매자는 팔았다라는 겁니다. 왜 미리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세법은 무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이 세법은 무조건. 회계는 도착지나 선적지가 있지만 우리 저기 있는 세법은 무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이 선적하면 판 거예요, 바로. 알죠? 이렇게.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네, 판매자는 제외시키는 점. 구매자가 본인의 창고에 있는 것처럼 이 구두를 가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네, 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의 재고로 볼 것이냐, 구매자의 재고로 볼 것이냐 따져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구매자 거잖아요.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운송 중이니까 도착 안 했단 말이에요. 도착 안 했으니까 구매자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판매자 거예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내 거다 요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두 본인 창고 바깥에 있어요? 맞죠? 본인 창고 바깥에 있잖아요. 맞죠? 그게 너무 좋으시는데? 그 다음에 팔리진 않았죠. 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구매자 거다라는 건 반대로 판매자는 도착해야 팔린 거예요. 맞죠? 근데 도착 안 했으니까 팔린 게 아닌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자는 비록 이 구두가 본인 창고에는 없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 본인이 세 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니까 본인이 가산해줘야 되는 거고요. 되죠요? 그리고 구매자는 제외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가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선적진도 조건, 구매자 가산. 그 다음에 도착진도 조건, 판매자 어디서 판매자 가산. 내 거다 요건만 보시면 되는 굳이 세 가지 요건 다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했죠? 여기는 여러분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많이 잘 나옵니다. 많이. 했죠? 왜냐면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도 신경 쓰셔야 되고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도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반드시 대비.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위탁 판매. 이거 들어보셨죠? 위탁 판매가 뭐냐면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여러분들 위탁 판매다라고 해요.
그죠? 화면 보시면.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세무 2급 교재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자, 지금에야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팔면 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온라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옛날에 강조드리는 회계는 다 옛날에 나왔어요. 그죠? 옛날에 나왔으니까 옛날 상황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온라인이 없으니까 주로 오프라인으로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땅값이 비싼 곳에서 인기가 많으면 서점 차리기 애매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서점을 차렸는데 만약에 처음엔 잘 됐어.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그때는 임차료만 많이 지급해야 되네. 그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 비싼 임차료나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여기 교보문고한테 이 세무 2급 교재를 좀 팔아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위임했다라고 해서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는 부탁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교보문고한테 교재, 세무 2급 교재, 예를 들어서 100권 있다라고 하죠. 저한테는 세무 2급 교재가 100권밖에 없어. 근데 100권을 교보문고한테 보낸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아까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실지재급사법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다 매출 원가화 해요. 그럼 이 100권이 다 매출 원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창고 바깥으로 100개가 나갔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교보문고한테 전화를 했어요. 10일 결산일 날 전화해가지고 혹시 몇 권 팔렸어요? 라고 했더니 99권은 팔았대요. 99권은 매출 원가 맞죠? 매출도 맞고 근데 나머지 한 권은 교보문고가 창고에 보관 중이래요. 그러면 그 한 권은 위탁자인 제 거 맞죠? 위탁자인 제 거잖아 이거. 위탁자인 제 거. 수탁자가 아닙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씩 수탁자의 재고다 그럼 틀린 거예요. 수탁자는 수수료만 먹고 땡인 놈입니다. 알죠? 마치 그 유튜브 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뭐지?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그거 아세요? 짤? 어떤 사람이 본인 차도 아닌데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런 거 뉴스에 그 있어. 기자 어떤 한 명이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그냥 네. 그 짤을 모르다니 되게 유명한 짤인데 그 폭력성 시험해 보는 거하고 폭력성 시험 알아요, 여러분들? 그 뭐였지? 게임 마약으로 규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MBC일 거야 아마. 잘 모르겠다. 이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어느 방송사에서 폭력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PC방에 전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내렸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당연히. 그래서 욕이 나오죠. 이걸 딱 캡처한 거야. 캡처 딱 해가지고 봐봐라, 이거 폭력성 장난 아니다. 게임 때문에 그 끈 거를 안 본 거야. 폭력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고 전원 내리는 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저 봐라, 쌍욕 많이 한다. 맞죠? 폭력적이다. 맞죠? 여러분들 같으면 진짜 폭력적이지 당연히. 그죠? 전원 내려버렸는데 그런 짤 되게 유명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중독자는 아닙니다. 자, 그럼 위탁자 거죠? 그럼 위탁자 입장에서는 한 권의 책 수탁자한테 있지 나한테 없잖아요. 창고 바깥에 있죠. 위탁자 창고 바깥에. 그리고 위탁자 입장에서는 한 권은 안 팔렸죠. 수탁자가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은 비록 수탁자인 교보문고한테 있지만 그 한 권을 제 창고에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해야 실제로 팔린 99권만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위탁자가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방금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 맞죠?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 가끔 치냐면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한다라고 장난을 쳐요.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도 꽤 말 문제로 냅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내요. 그러면 언제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냐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죠? 근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수탁자가 팔아야 돼. 됐죠?
기억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시송 판매. 시송품. 자, 시용 판매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 삼아 용자가 쓸 용자 씁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사용해 보게 하는 판매를 시용 판매라고 하고요. 그러한 물건을 시험 삼아 보냈어요. 보내야 됩니다. 보냈다 해서 배송할 송자. 알죠? 그래서 시험 삼아 보낸 물건이라고 해서 시송품이라고 해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막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우리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거 많이 써요? 후웨이나 뭐 이런 데 쓰잖아요. 유명한데. 맞죠? 검증 안 된 데면 잘 안 쓰려고 하죠. 뭐 그런 생활,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내가 후발주자야. 후발주자면 돈을 받고 일반적으로 잘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이 좀 우수하다, 내 제품이나 상품이 우수하다라는 걸 발품한다라고 하죠. 발로 떼야 돼, 옛날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책상을 파는 업체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책상은 또 괜찮더만요. 요즘 책상은 막 갑자기 책상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기 딱 받쳐주는 것도 있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 저희 학원 실제로 방문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일주일 사용하고 안 사용하겠다고. 그게 시공 판매 매력이죠. 왜 여러분들 원래 그러는 거야, 그죠? 왜요? 아줌마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아무튼 양아치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책상이 50개가 있대요. 그 책상 50개를 고객 50분한테 한 개씩 보낸 거예요. 그러면 50개가 창고 바깥으로 나갔죠. 그럼 실질 재고 조사법으로 따지면 50개가 매출 원가가 돼버릴 거예요. 맞죠? 근데 고객 분 중에 49분이 있죠. 49분. 49분은요, 이거를 책상 사겠다라고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시용 판매는 이렇게 구매자가 사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여러분들 아마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그럼 49개는 매출과 매출원가 맞는 거죠. 근데 한 개의 책상은 거절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너나 쓰라고 이렇게. 정확히 쌍욕을 하면서. 그 한 개의 책상, 고객한테 있는 한 개의 책상은 시용 판매하는 제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제 창고에 넣고 거기 있는 고객 한 명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팔렸죠. 안 팔렸으니까 우리가 아까 50개를 보냈을 때 다 매출 원가화가 됐는데, 그럼 한 개는 제 창고엔 없지만 제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야 실제로 팔린 49개만 매출과 매출 원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 안 했을 때, 맞죠? 그럼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면 했을 때. 요거. 마지막 요거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할부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할부 가지고 장난 진짜 많이 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할부 뭔지 아시죠? 할부로 물건 사시면 여러분들 물건부터 받아요? 돈부터 먼저 줘요? 할부로 물건 사시면 돈부터 줘요? 멋있다. 진짜? 자동차 할부로 사봐요,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로 사면 자동차부터 받아요? 돈부터 줘요? 돈부터 줘요? 그래요? 원래 할부 판매가 너무 넘겨주는 게 먼저인데. 네, 6개월 할부 그거 알잖아. 6개월 할부가 뭐예요? 돈부터 내는 게 물건부터 들어오죠, 그죠? 그죠? 물건부터 와. 잘 고민해봐, 여러분들. 나 방금 당황스러웠어. 좀 고민해봐요, 여러분들. 진짜야. 할부로 내가 만약에, 물건을 한번 해보는 건 아니지만, 할부면 물건부터 넘겨받아요? 진짜 고민하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혹시라도. 그러면, 할부로 파는 사람도 물건부터 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재화는 언제 수익 인식해요? 돈 받았을 때, 인도했을 때. 그렇죠. 돈 받았을 때라고 하면 아직 회계가 무너진 거야, 벌써부터. 회계는 발생주예요. 맞죠? 그래서 재화는 언제 발생했다라고 보냐면 수익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래서 요게 핵심. 뭐냐면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그것도 전액. 맞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든 안 받든 할부로 물건을 파시는 분은 인도하자마자 수익을 다 잡아버려요. 회계에서. 선생님 돈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건 아직도 용돈기 입장 회계예요, 그건. 빨리 탈피. 그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건 내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건 상대방 거에 이제 구매자 거야.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할부 판매는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에서 제외예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대가 중 60%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할부 판매에서. 60% 아직 돈으로 못 받았대. 그럼 여러분이 못 받았으니까 60% 더 해야지 라고 하면 지을 때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여러분들. 맞죠? 낚시를 좋아하거든. 딱 해주고 딱 미끼를 던졌어. 여러분이 딱 물었어. 월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송.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출제가 두 개가 됐어요. 이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교재 있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108회 5번? 108회 5번. 어딨냐? 715페이지입니다. 교재 715. 네, 5번 문제요, 5번. 여기서 나머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 담보로 제공하면 그 자동차 담보로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하셨어요. 그럼 자동차 은행 거 여러분 거. 그죠? 여러분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 담보 저기서 은행 거 아니에요? 그거 형식적 소유권. 알죠? 언제 은행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냐면 돈 안 갚았을 때. 했죠. 근데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건 아직 그냥 담보로만 제공한 거지 돈을 안 갚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오케이? 음. 음? 이게 핵심이에요. 잘 문제를 읽어봐요.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거 많이 묻힌 질문하시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안 알려줌.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있으니까 안 알려주겠지. 네. 네 번째 점 힌트 좀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 반품 판매가 있거든요. 반품 조건부. 알죠? 반품 조건부 판매에서 우리 회사가 합리적으로 반품이 한 100개 정도 팔면 2개 정도는 반품이 되더래요. 그럼 반품률이 한 2%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상대방한테 넘길 때 수익 다 인식해버려요. 100개는 수익 인식하고 2개는 미리 비용 잡아요. 아무튼 그건 무시하시고 2개는. 근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고객이 저 살게요 라고 그때 수익 인식하면 되겠죠. 맞죠? 아니면 반품 기간 끝나면 고객이 저 반품할게요 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닥쳐 이 새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힌트 드렸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인도했을 때 수익 인식.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반품 기간 끝나거나 고객이 저 살게요 라고 할 때 그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몇 번일까요? 해볼게요. 요거. 그럼 여기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있죠? 그죠? 이거 줬어요, 안 줬어요? 판매자, 구매자? 줬어요, 여기 매입. 매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매자.
맞죠? 매입.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의 구매자가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를 따지라라는 거예요. 더해야 안 더해요?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잖아요. 그럼 구매자가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은 가산. 네, 여기.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판매래요, 판매. 그럼 판매한 거니까 판매는 판매자가 해요, 구매자가 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어렵지? 판매자, 여러분, 판매는 판매자가 할까요, 구매자가 할까요? 재미없어? 그냥 판매자예요. 그죠? 요게 힌트야, 요게 힌트. 알았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한, 판매한, 이렇게 해주면 그게 판매자다, 구매자다 던져준 거예요.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도착해야 구매자 거.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운송 중이니까. 안 했어요. 그럼 누구 거? 판매자 거. 판매자 거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담보로 제공한 거 자체는 형식적인 소유권은 은행한테 있지만 아직 내가 빚을 안 갚은 건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실질적인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지. 예,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가진 않아요. 갚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재고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럼 여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냥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 다 잡는다라고 했죠. 그럼 수익을 다 잡는다라는 거꾸로 내재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불가능하대. 그럼 제가 아까 반품률 합리적으로 추정 불가능하면 반품 기간 끝나거나 아니면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할 때 그때 수익 잡는다면서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전까지는 수익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판매했잖아요. 물건 보낸 거죠.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불가능하면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건 아직까지 내 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900임. 3번. 오케이.